안녕하세요. 야담 서생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박한 이야기꾼의 작은 채널입니다. 구독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짧지만 재미있습니다. 오늘의 짧은 3편의 야담, 지금 시작합니다. 제1편 떡은 누구 입에, 천은 누구 품에? 조선시대 충청도 어느 산골 초가집. 날은 밝았지만 산속을 울리는 외마디 외침이 정막을 갈랐습니다. 이런 경을 칠 놈이 있나? 그놈이 내 마누라와 떡을 훔쳐 먹은 게야.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리도 분노하고 있을까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전날 저녁, 어느 산골 초가집에 생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한가로이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소금 장수가 찾아와 하룻밤 묵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생원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집은 마곡간 같고 방 또한 좁기 때문에 도저히 묵게 해줄 수가 없다오. 라고 거절했지만 소금 장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없는 사람인지라 소금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다 해가 지는 바람에 인가를 찾아 하룻밤 청하고 있는데 밖에 호랑이보다 사람의 인정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생원은 마음에 찔려 결국 하룻밤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저쪽 사랑이 많이 누추하긴 하나 하룻밤 지내기는 그럭저럭 잘만 할 것이니 괜찮으면 묵어가시오. 소금 장수는 반색하며 생원 부부에게 감사함을 표하였고 이때 살짝 엿본 생원의 안 사람은 이런 산골에서는 보기 드문 절세 미인인데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장을 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원은 방을 정리 후 무언가 부족한 듯 자신의 부인을 불러 말하였습니다. 요즘 내가 유난히 송기떡이 몹시 먹고 싶구려. 오늘 밤에 송기떡을 만들어 당신과 함께 먹는 것이 어떻겠소? 당신도 참 사랑의 손님을 놔두고 어찌 몰래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오. 이렇게 합시다. 끈으로 내 팔을 묶은 다음 그 끈을 창문 밖으로 내어놓을 것이오. 떡이 다 익을 때 몰래 끈을 쥐고 당기면 내가 깨어 들어와서 조용히 함께 먹을 수 있지 않겠소? 생원의 말에 부인은 그리하는 게 좋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집 안팎은 창문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부부의 말을 소금 장수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음흉한 표정을 짓고 있던 소금 장수는 생원이 부인의 방에서 나오자 얼른 자리에 누워 자는 척하면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생원은 소금 장수가 자고 있다고 생각해 노끈으로 자신의 팔에 맨 다음 그 끝을 창문 너머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곧바로 잠이 들면서 심하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금 장수가 조용히 일어나 생원의 팔에 맨 노끈을 풀어서 자신의 팔에 메어놓고 누웠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창밖에서 노끈을 몇 번 흔들었고 이 신호로 소금 장수는 조용히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 문 앞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불빛이 창에 비쳐서 소금 장수가 깨어나 엿볼지도 모르니 불을 꺼주시오. 그럼 어두워서 어떻게 떡을 먹습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손과 입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오. 이 말에 생원의 부인은 불을 껐습니다. 그러자 소금 장수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간 뒤 생원의 처와 함께 송기떡을 배불리 먹고 난 후 진즉 군침을 흘리고 쳐다보았던 생원의 처를 껴안고 자신이 서방이냥 천천히 옷을 벗겠습니다. 생원의 처는 갑자기 맞이한 상황을 밀어내지 않고 평소에 서방과 여러 가지 다르다 생각하였으나 이것저것 따질 새 없이 화물경에 빠져 이내 훨씬 더 강렬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소금 장수 또한 오랜만에 뜻하지 않은 미인을 만나 용암이 분출되듯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바탕 재미를 보고 소금 장수는 슬그머니 방을 나와 땀범벅에 몸을 식히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탈로 날 것이 두려워져서 떠날 준비를 한 다음 생원을 깨웠습니다. 주인장, 벌써 닭이 울었는데 지금 떠나야겠습니다. 주인장의 배려로 하룻밤 잘 쉬고 떠납니다. 이 말과 함께 소금 장수는 쫓기듯 급히 떠났고 잠에서 깬 생원은 닭이 울어도 아무 소식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팔을 만졌는데 어찌된 일인지 끈이 풀어져 없는 것입니다. 별의별 생각을 한 다음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자신의 부인은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습니다. 부인,
밤새 기다렸는데 떡은 어쩌고 잠만 자고 있어? 천은 피곤한 듯 실눈을 뜨면서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새벽에 떡도 먹고 그것도 했는데 또 하려고요? 몰래?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귀신이란 말입니까? 그러자 생원은 부인을 더더욱 의심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떡을 해놓고 끈을 당겼어? 그럼요. 노끈을 당기자 당신이 바로 들어왔지요. 이렇게 대답했지만 처 역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생원이 무릎을 치면서 노했습니다. 그놈이야. 이런 경을 칠 놈. 소금장수란 놈이 한 짓이야. 그놈이 내 마누라와 떡을 훔쳐먹은 것이로구나. 생원은 당황한 나머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부인 역시 민망하고 부끄러웠지만 이 순간을 어떻게 피해갈 방법이 없었기에 겸연쩍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참 재미를 볼 때 그놈이 어찌나 크고 좋던지 예전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장수 것이었군요. 이 말을 들은 생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발만 동동거리면서 그저 기가 찰 뿐이었습니다. 제2편 신방엽 본장인 방귀 숨긴 장모. 조선시대 전라도 고부에 경상사가 관연한 딸을 두었는데 먼 마을 임씨 집아들을 사위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 신랑은 재수 없게 아랫배에 종기가 생겨 3일 동안 정사의 재미도 못 본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경씨가 딸을 불러 물었습니다. 얘야, 임서방과의 첫날 밤은 어떠했느냐? 하지만 경씨의 물음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경씨는 더 묻지 않고 그 동생을 시켜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통곡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날 망쳐놨어. 신랑은 사내구실도 못하는 병신이란 말이야. 이 말을 들은 경씨 부부가 크게 놀라면서 급하게 편지를 써서 바깥 사돈 임씨에게 보냈습니다. 사돈, 장가든 사흘 동안 신랑은 사내구실을 못해 외손자 보기가 틀렸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임씨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사돈, 첫날 밤을 어떻게 보았기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얼마 전 아들이 돌다리 밑에서 고기를 잡을 때 얼핏 보았는데 왼손으로 가리면 오른쪽이 남고 오른손으로 가리면 왼쪽이 남았습니다. 내 아들을 의심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습니다. 내 마땅히 크게 꾸짖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답장을 읽은 경씨는 안심한 다음 아내에게 편지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 분명히 그런 게 아닐 것입니다. 편지에 그렇게 적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깥사도는 아들을 위해 거짓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경씨도 그럴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수심에 잠겨 있을 때 날라리 맞사위 우서방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장인과 장모를 뵌 후 두 분의 얼굴빛이 좋지 않으십니다. 혹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시면 저에게 까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장인이 힘없이 눈을 내리깔면서 말했습니다.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 말하겠네. 글쎄, 새 신랑이 장가온 지 사흘 동안 사내구실을 못했으니 큰일 아닌가. 우서방은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팔뚝을 걷어 올리면서 씩씩거렸습니다. 동서놈에게 물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우서방은 새신랑 임서방이 처가에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대문 뒤에 숨어 있다가 임서방이 들어오는 순간 때려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임서방의 약물을 만졌는데 엄청나게 컸습니다. 장인 장모님, 신부는 대복을 받았습니다. 임서방의 약물이 길고도 큽니다. 그러면서 팔뚝을 들어 흔들며 흉내까지 냈습니다. 경씨 부부는 어느 정도 마음이 놓였지만 행위를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경씨는 푸짐하게 저녁을 먹인 뒤 신랑 신부를 들여보내고 자신은 집 뒤로 돌아가 뒷문 창에 침을 발라 뚫은 구멍으로 엿보았습니다. 첫날 밤과는 달리 임서방의 종기가 이미 나았고 아버지로부터 꾸중까지 들었기 때문에 방사가 강했고 딸은 처음 경험하는 어마어마한 환락에 끝모를 무아지경에 빠졌습니다.
이를 본 경씨는 허겁지겁 방으로 들어와 애써 점잖게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마누라, 임서방이 일을 하고 있어. 대단한 사위야. 얼른 시렁 위에 설기를 내려서 홍시를 갖다 주구려. 경씨의 말에 부인은 계집종을 불러 꿇게 한 다음 등에 올라 설기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설기가 무거워 부들부들 떨면서 설기를 드는 순간 뽀옹하는 방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경씨 부인은 설기를 내린 다음 느닷없이 계집종의 뺨을 갈겼습니다. 그러자 경씨가 이를 말리면서 임자, 참으시게. 일이 급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애를 탓할 수는 없지 않소. 옛 속담에 신부가 첫날 밤에 방귀를 뀌면 복이 들어온다고 했소. 어찌 계집종의 방귀가 나쁘다고 하겠소. 영감, 사실은 종년의 방귀가 아니라 저희 낀 방귀였어. 라며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창피를 숨기려고 애꿎은 계집종만 족쳤던 것입니다. 제3편 내 목숨값은 여인과의 하룻밤. 조선시대 어느 한 고을 젊은 선비가 먼 시골로 떠나기 전 이웃에 살고 있는 이름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내가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묻네만 먼 시골로 길을 떠나는데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겠는가? 선비의 부탁으로 점쟁이는 점을 친 다음 이런 점괘를 내놓았습니다. 길을 떠난 사흘째 대낮에 틀림없이 횡사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할 줄 아는데 왜 길을 떠나겠는가? 하지만 볼 일이 매우 중요한 터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선비의 간곡한 부탁에 점장이는 다시 점을 친 다음 반식경을 생각한 끝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딱 하나. 액을 피하고 무사히 돌아오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게. 길을 떠나 사흘째 되는 날, 해가 막 밝아올 무렵에 길을 걷다가 처음 만나는 여자와 반드시 간통해야만 무사할 수 있습니다. 점쟁이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였으나 선비는 워낙에 중요한 일이라 길을 떠났습니다. 점쟁이의 말에 따라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일어나 30리 길을 말을 타고 갔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 상주가 길 옆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얼른 말에서 내려 길 옆에 앉은 후 일을 마친 여인이 돌아가자 자신의 종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말을 끌고 먼저 주막에 가서 쉬고 있거라. 난 잠시 볼일을 보고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가겠다. 그런 다음 선비는 여인을 따라갔는데 얼마 후 여인이 초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초옥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인 외에 한 사람도 없었고 그저 쓸쓸하기만 하였습니다. 이때 여인이 뒤돌아보면서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연유로 저를 따라오셨는지요? 그때 선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내게 근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외람되지만 그대가 내 청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러십니까? 내가 천리길을 떠날 때 기륭을 점쳤습니다. 그런데 점괘가 사흘째 되는 오늘 길에서 처음 만나는 여인과 반드시 간통해야만 행사를 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는 여인이 바로 그대랍니다. 바라건대 장차 횡사할 저희 생명을 살려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이에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생각하다가 잠시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상놈의 딸이지만 지금까지 난잡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비님의 말을 듣자니 결코 색을 밝혀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낮에 몸을 허락함이 부끄러워 기다리다가 밤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인의 말에 선비는 크게 기뻐하면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밤이 되자 여인은 정갈이 목욕을 한 후에 보기 드문 도자기 같은 고운 피부를 드러내며 간간히 교성이 흘러나오며 선비와의 간통을 하였습니다. 선비는 새벽에 일어나 작별하면서 여인에게 10냥의 돈을 주자 받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소첩이 몸을 허락한 것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려고 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돈을 받는 것은 당치도 않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두 번 다시 소첩을 찾지 마십시오. 선비는 그녀와 감사한 이별을 한 다음 몸종이 있는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몸종이 황당한 표정으로 날이 어제 말을 끌고 주막을 향해 10여 리를 오다가 돌다리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돌다리가 무너지면서
말이 바위와 돌 사이에 끼어 허리가 부러져 죽었습니다요. 그래서 소인이 죽은 말을 가까운 마을에서 팔았습니다요. 그러자 선비는 무릎을 치면서 점쟁이의 용함에 탐복하였습니다. 이후 선비는 일을 마치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갔답니다. 소박한 이야기꾼입니다. 구독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